참 걱정되는 게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일부 유튜브들도 막 부추긴 부분도 있는데 한 명은 혼인신고 안 하고요.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세입자 전입신고 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많은 유행을 좀 했죠. 현장 부동산에서도 좀 부추기고. 그러면 자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담보대출 받죠. 뭐 40에서 50%, 60%, 생애 최초는 70%까지 나오죠. 전세자금 대출 받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 사면 부인은 담보대출 받고요. 남편은 세입자로 들어와서 전세대출 받고 혼인신고 안 하니까 남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자금 좀 보태면 1억,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주면 괜찮아요. 올라가주면 뭐 다 관리가 되는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죠. 대출 이자는 올라가죠. 집값은 떨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이 이제 리스크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출 이자는 2배 정도 오를 수는 있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네. 그럼 이자 2배 정도는 낼 수 있는 몇 년 동안 한 3년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과거를 보니까. 그러면 3년 정도는 대출 이자를 2배 정도 내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저는 뭐 투자하신 분들 중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나중에 바닥을 찍고 또 회복을 하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좀 갚아도 되고요.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에 좀 많이 오른 지역에 좀 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던 분들은 네. 조금 미뤄도 될까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거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무조건 미루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2025년에 그때 사면 되겠구나. 예측이고요. 2025년에 안 떨어지면 또 어떡할 거야. 아니 금리가 안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실수요자들은 저는 필요하면 사라고 하거든요. 제가 경험상 내린 결론은요. 필요한 사람들은 해도 된다. 항상 부동산은요. 필요한 사람들이 승자였습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고요?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래요. 더러워가지고 나 집 산다. 대부분 그렇게 집 사요. 더러워서 집 샀는데 집값이 올라. 그래서 1주택이 된 거고요. 요즘처럼 유튜브를 보고 공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시절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장이 좋으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돈 벌었고요. 아무리 유튜브 봐도 장이 안 좋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실수요자들은 왜 사도 된다. 필요하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집을 무주택이거나 1주택 있는 분들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무주택자들은요. 필요하면 집을 사요. 사서 내가 리스크 되는 범위 내에서 산 다음에 오르면 땡큐고요. 떨어지면 뭐 기다렸다가 뭐 잘 살다가 내가 거주해도 되고요. 전세 줘도 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좀 떨어져도 부동산의 장점이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지. 안 팔면 뭐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뭐 물론 평가 금액이 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보면 되는 거고. 휴지 조각? 우량주들은 휴지 조각 부동산도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뭐 이번에 뭐 루나 코인인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면 휴지 조각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고 내가 자 그럼 1주택 있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1주택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팔지 마시고요. 팔지 말고. 왜? 집 하나 있는데 팔아버리면은요 처음에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집값이 좀 떨어지면은 왠지 내가 잘한 것 같고, 아유, 진짜 타이밍 잘 잡았네, 내가. 나 똑똑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막 불안해요.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모르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모르는데, 1주택이 있다가요, 무주택이 되면은 엄청나게 불안하거든요. 뉴스에 다시 오른다라는 뉴스만 보면 머리 쥐어뜯고요. 난리가 나거든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사신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자기가 파는 집을 돈을 더 주고 똑같은 집을 사는 거야. 네.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은 필요하면 사면 되고요. 신용대출은 받지 마시고요. 1주택자들은 뭐 1주택 중에 그럴 수는 있지. 좀 더 좋은 똘똘한 채나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아요. 팔고 갈아타는데 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최근에도 이제 연락을 오는데 갈아탈 집을 먼저 사요. 1주택, 2주택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불안한 게 자 갈아탈 집을 먼저 사고요. 내 집을 팔려고 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 좀 더 상급지나 좀 더 기대감이 있거나 호재가 있는 지역들 예를 들자면 뭐 성남에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분당 신도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그럼 먼저 아파트를 잡아요. 근데 요즘 1기 신도시가 재건축 때문에 좀 핫하잖아요. 분당 일산들이. 샀는데 내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급하신 분들, 막 뻥줄이 타시는 분들이 되게나 많은데 잘 안 팔리거든요. 요즘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시장에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안 팔려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속된 말로 집어 던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이 2년으로 됐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잡는 거는 곤란하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돼요. 팔고 바로. 그래서 내 집이 계약될 것 같으면 내가 사고 싶은 일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 바로 사서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갈아타야지 사고 여유를 두고 내 집을 나중에 팔아야지 해서는 저는 절대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은데 뭐 그냥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유튜브 보니까 그래 3년 5년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렇게 안 될 확률들도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보험, 심리적 보험이라 생각하고 네. 가지고 가되 그리고 필요가 있으면 사되 근데 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율이 올라서 그렇죠. 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면 연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자 내면서 버티는 거죠. 네. 결국 기다린 사람한테 기회가 오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해서 팔아버리면 나중에 내가 왜 팔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파트, 우량주,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코인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바라본다면 뭐 약간 조정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길게 보면은 7년? 8년 동안 두세 배 상승하잖아요. 두세 배 상승하고 조정이 되면 한 20-30%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네. 아니 3배 오르는 거는 기분이 좋고 20-30% 네. 떨어지는 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면 그거는 그렇죠. 도둑놈 심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좀 궁금해진 게 네. 그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는 네. 그런 대로 위치가 그래도 좀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3기는 좀 봤을 때 좀 거리가 좀 서울하고 좀 멀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 일기 신도시는 당연히 좋고요. 어. 일기 신도시는 위치가 너무 좋죠. 분당 네, 같은 진짜 경우도 좋죠. 그거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분당 신도시 땅은 요긴하게 쓰니까 아껴둬라고 할 정도로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2기 신도시는 조금 떨어져 있죠. 네, 동탄 1기 신도시. 동탄이 물론 뭐 좀 광교나 판교 같은 경우는 좋지만 파주도 있고요. 김포도 있는데 3기 신도시는 2기보다는 좋아요. 아 그래요? 지도 한번 보세요. 그 또- 고향의 창릉 신도시. 모른데. 창릉 신도시는 굉장히 가까워요. 상암하고 네. 굉장히 가깝고요. 하남의 교산 신도시도 멀지 않아요. 근데 별내 그런 다산하고 데는 가까워요. 좀 물량이 작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숙이나 약간 그런 데가 왕숙이 많이 6만 8천 정도 많죠. 네. 왕숙이 위치가 안 좋냐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괜찮잖아요. 물론 위치를 분당 신도시 정도로 기대하면 그거는 상대적인 비교가 너무 심한 거고요. 네. 엄청나게 외곽은 아니라는 거죠. 왕숙 신도시도 아니 우리 다산 신도시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많이 올랐죠. 별내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아니 그러면 우리 만약에 투자자 관점이라면 많이 오르면 되지. 뭐 이게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 미안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강원도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뭐 남양주 왕숙이 그게 위치가 멀다? 저는 물론 강남이나 남부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는 왕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면 됐고요. 인천 계양이나 부천 대장도 위치 좋잖아요. 좋죠. 네. 김포공항 위치잖아요. 그렇죠, 좋죠. 거기 옆에 바로 인천 계양 신도시가 있죠. 안 좋은 데가 어디 있어? 하남교산? 네. 하남교산도 위치 좋죠. 너무 좋죠, 교산. 광명은 이제 좀 늦게 발표하긴 했는데 광명도 개발만 되면 위치 좋잖아요. 그럼 다 좋잖아요. 그렇구나. 3기 신도시 위치 좋아요. 2기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는 진짜 이게 저는 마지막 신도시라고 해요. 우리 인구 구조상 4기 신도시는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3기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운 좋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가면서 3기 신도시가 이제 탁 터져졌는데 사실은 안 나올 뻔했죠. 박근혜 정부 때 신도시 개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다행히 다행은 좀 그런가? 집값이 올라가면서 3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진짜 기회라고 봐요. 무주택자들한테도 기회고요. 지금 2030들한테도 기회고요. 왜 기회냐면 지금 사전 청약은 사실 잘 안 돼요. 경쟁도 치열하고 물량이 얼마 없는데 본 청약 물량이 나올 때 물량이 굉장히 두텁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약간 좀 조정이 되면 경쟁률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진짜 침체가 온다면
미분양도 날 수도 있고요. 경쟁률도 떨어지니까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집값이 좀 조정이 되면 규제가 풀리거든요. 전매제한 같은 거 풀리면 네. 분양권 매물들이 나온단 말이야. 당첨된 분들 중에 투자 목적으로 받은 분들 불안한 사람 마음 똑같아요. 불안하면 팔고 싶거든요. 그런 물량들을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동탄 이신도시도. 그러면 2012년도에 동탄 이신도시 투자하신 분들이 진짜 배짱이 두둑하고 미래를 알아서 투자했을까요? 그때도 불안했어요. 불안한데 부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용기를 낸 거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용기가 안 난 건데 상계 신도시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셨던 분들 가격 메리트 있잖아요. 상계 신도시 비싸지 않아요. 네. 주변 시세보다 60에서 한 70% 많게는 8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신도시잖아요. 교통 좋지. 학군 좋지. 새 아파트에 공원 옆에 있지. 신도시가 얼마나 계획도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2030들 또는 부모님 세대 중에도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 세대 중에도 우리 애들이 지금 20대 초반이야.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요거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애들한테 요거 하나씩 분양권 하나씩 꽂아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진짜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망하지 말고 또 그럼요.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희망을 기회는 갖고 항상 지금부터 옵니다. 모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2012년도에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2012년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문가신데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주식 전문가는 주식 떨어질 때 안 무서울까요? 네. 근데 2012년도가 왜 무서웠냐면요. 일반 아파트들은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들은 전세 레버리지가 안 돼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개포주공 같은 경우에 1단지 13평인가? 2010년도에 한 11억 정도 했었어요. 2011년도 되니까 8억까지 빠지더라고요. 8억 2천, 8억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바닥인 줄 알았거든요. 더 빠져요? 2012년도 2012년도 되니까 5억 7천까지 빠지더라고요. 와. 그럼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데 이제 머리가 하얘지죠. 와, 큰일 났다. 직업을 바꿔야 되나? 부동산 조졌는데? 탈출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손님들도 이제 막 투자를 하잖아요. 전화번호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는데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냐고요. 그것도 강남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고 뭐 좋은 시절이었고 하지만 그때는 두렵습니다. 항상 투자할 때는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 사신 분들은 큰 용기를 내신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기회가 오고 지금 끝났어. 내 생에 이제 투자할 기회는 없어. 저는 그런 게 없다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았고요. 90년대도 똑같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분들은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기회를 못 잡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그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그럼요. 1기 신도시 때나 2기 신도시 때나 이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분명히. 정확한 시기는 못 맞추지만 그럼요. 그래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반드시.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정확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좀 다른 변수가 좀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뭐 금리 인상이나 과도한 가격 상승, 그다음에 현재의 규제 완화 이런 속도를 좀 봤을 때 공급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한 2025, 26년 그때 되면 뭐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런가요? 네. 별로 안 길게 느껴지는데요. 한 3년? 2, 3년이니까 안 길 수도 있어요. 안 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강물에 흐르는 강물에 그냥 몸을 맡기면 그냥 순응을 하면 되거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되는 대로 잘 견뎌낸다면 우리가 뭐 투기꾼도 아니고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단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특히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은 시간 3년 남았잖아요. 좀 대출 좀 상환해도 되고요. 뭐 주택수가 좀 많아.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면 이번에 양도세 중과세 면제되는 기간에 좀 줄여도 되겠죠. 내가 좀 무리하게 능력이 되면은 괜찮은데 능력이 안 되는데 4주택, 5주택이 됐다. 금리 2배 오르면 나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는 분들은 한두 개 정도 좀 아니면 두세 개 정도 좀 조정을 하고 무주택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좀 조절을 해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지 극단적으로 무주택으로 가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네.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게 부동산이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의 뭐 몇몇 지역하고 이게 사이클이 다르다고. 네, 사이클 다르죠. 사이클이 달라서 아까 또 이제 부산에서 한번 버셨던 분들이 서울 그 하락기 때 들어오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다고 좀 말씀을 하시면서 네. 지금 이제 약간
그 지방 투자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기회를 네. 찾는 방법이.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예상을 해뒀을 때 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지금 좀 현금을 충분하게 모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번 사이클을 지방에 담궜다가 이렇게 오는 게 좋을지 혹시 거기에 대한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어. 선택의 문제잖아. 어. 지방에 담궜다가 해도 되죠. 어. 뭐 우리가 투기를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걸 선호하진 않는데 네. 그걸 말리진 않습니다. 왜? 그건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지방 중에도 비규제 지역들 여전히 뭐 많이 올랐잖아요. 또 많이 올랐고 한번 튕겨서 종잣돈을 좀 불린 다음에 하는 것도 더 좋은데 항상 우리가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7년 8년 이야기했습니다. 8년 7년 상승을 하고 2, 3년 조정되는데 지방은 이게 상승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렸고 네. 지방 중소도시가 8년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요즘 약간 조정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기준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면 안 되고요. 저는 좀 호흡을 좀 짧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들어갔다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좀 안 좋으면 뭐 이렇게 물론 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팔거나 아니면 그냥 뭐 주택수 안 들어가거나 뭐 한다면 뭐 가지고 가도 돼? 라는 전략을 해도 좋은데 이게 영원히 상승을 할까요? 뭐 그런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쪽과 좀 다른 거군요. 서로 사이클 다르죠. 다르고. 주기도 다르고 상승폭. 예를 들자면 뭐 1년 또는 2, 3년 오르고요. 또 폭락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 반짝 이렇게 오르다가 약보합사가 또 5년 이상 가는 지역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야지 내가 서울 기준에서 그래 사면 7년 오르고 3년 뭐 약간 조정되는 거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떨어졌을 때 산다는 그게요. 그것도 타이밍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은 약간 이제 뭐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조금 이렇게 반응이 변곡점에 있는 것 네네. 같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것 같고 세종, 대구, 대전은 이미 좀 벌어지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몇몇 분들은 지금 세종, 대구, 대전을 기회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너무 이르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자 세종 대구가 이르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 자체를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본다면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2013년에서 2022년 장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면 들어갔으면 재미를 봤는데 자 장이 좀 바뀌었어.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장에서 진짜 투자 수익을 내는 건 주식 고수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리스크 관리가 어렵잖아요. 장이 만약에 지금이 상승 중인데 이게 일시적인 조정장이야 라고 한다면 그 전략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더라면 그 전략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을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느냐 상승장의 중간으로 보느냐는 뭐 개인의 투자 관점이니까요. 제가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되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는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락장이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니었을 때는 나는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플랜 B 정도는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큰 걸 먼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설사 나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와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하락장이라고 보더라도 상승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또 반대의 플랜 B도 생각을 해서 모든 거를 다 팔아버리거나 묶어버리거나 3년을 기다려야지 하기보다는 뭐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윤석열 그 책에 보면은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에듀케이션 했지만 책에는 이제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전 정복해서 와 정말 뭐 세금 뭐 주거복지 공급 교통 지역개발 이렇게 다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얼개를 프레임을 잡아주셨는데 정말 그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책을 꼭 읽어가지고 디테일을 더 보충해서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도 책을 읽어보면 뭐 저는 책이란 건 그렇잖아요.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좋고요. 그 내용에는 그래도 저자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제 책이라서 좋다는 게 아니라 많은 책을 읽는 거는 좋은데 유의해야 될 점은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절대 진리는 될 수 없고요. 읽어보고요.
아, 이 부분은 공감이 되네. 아, 이거는 괜찮네. 아, 이거는 내가 공감이 안 돼라는 판단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 좀 다른 유튜브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는 맞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가치관과 투자 전략을 좀 뼈대를 잘 세우는데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책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대통령 공약집을 분석을 다 해가지고 좀 분석하셨죠.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택 공급 계획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대출이라든지 또 호재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라든지 GTX 여러 가지 얘기들, GTX 노선 뭐 이런 것도 했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담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집을 좀 살 타이밍이 나왔다 쳤을 때 강남이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강남을 못 산다고 했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할 부동산 지역 아니면 뭐 특징 이런 게 조금 있을까요? 강남은요. 네. 이제 물론 뭐 돈 있는 분들은 다른 예외고요. 하나의 꿈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강남을 못 사면 안 돼라는 생각은 물론 좋죠. 좋은데 가격이 뭐 요즘 그렇잖아요. 30억, 40억 하는데 떨어져도 20억이 떨어져도 40억 하던 게 30% 떨어져도 30억이잖아요. 30억이고. 그러니까 네. 강남을 목표로 잡으면 또 상당한 상실감을 얻을 수가 있고 물론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내가 갈아타고 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 다르잖아요. 서울이 하나의 성 같은 느낌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굉장히 크고요. 저는 서울이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강남 좋죠. 좋은데 강남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와용성 당연히 좋고요. 뭐 용산도 많이 올랐는데 서울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나요. 노량진도 좋고요. 승북구 가도 좋고요. 뭐 장인 뉴타운도 좋고요. 수색 증산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 내가 맞는 상황이나 나의 작은 계획과 내가 선호하는 지역과 뭐 학군 여러 가지 고려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유 자금이 좀 된다. 근데 강남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목동하고요. 일기 신도시들 분당하고요. 뭐 서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산 괜찮고요.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분당 신도시 중에서 용적률이 좀 낮아야 돼요. 재건축이 되려면 용적률이란 게 땅에서 얼마나 많이 짓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용적률이 낮다는 얘기는 많이 안 찾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지을 때 많이 찾아먹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은 값이면 용적률이 좀 낮은 찾아보면 나와요. 뭐 네이버나 다음 검색해보면 나오고요. 하면 용적률을 좀 체크를 해서 이제 내재 가치라고 하는데 체크를 할 때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용적률을 봐야 되고 용적률을 낮을수록 좋아요. 건축할 때는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으면 좋은 거, 높으면 좋은 건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용적률이 낮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낮은데 알고 보니까 뭐 이게 녹지 지역이야. 그럼 원래 용적률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300%인데 알고 보니까 상업 지역이야. 상업 지역은 훨씬 더 찾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첫 번째 보시고요. 체크를 한 다음에 투자할 때는 우리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 확인해 가지고 그 용도 지역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보통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200% 이하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50%면 더 좋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110에서 150% 정도 돼요. 그래서 목동에서 뭐 우리 학군 좋고 제일 유명한 단지가 7단지인데 한 125% 정도 되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목동 굉장히 좋아요. 목동 강남에 못 들어간다면 목동도 좋고요. 일기 신도시들 중에도 뭐 180%, 170%, 뭐 160% 이런 용적률이 있는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괜찮고 또 잘 찾아보면 어쩌다 찾아보면 용적률은 뭐 보통인데 용도 지역이 좋은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서 내재 가치 높은 쪽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 이거 너무 제가 꼬치꼬치 여쭈는 것 같은데요. 분당도 비싸고 목동도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당도 비싸잖아요. 20억, 비싸죠. 20억. 그렇죠. 그럼 평수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분당이 부담스럽다면 저는 일산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평촌 신도시도 있고요. 근데 용적률이요. 분당하고 일산이 조금 더 낮아요. 평촌 3번 중동이 조금 높게 지었어요. 좀 많이 짓는다고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찾아보면 용적률이 낮은 것도 있고요. 또 운이 좋으면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어서 용적률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250%밖에 못 짓는데 뭐 300%, 350% 짓게 해주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작은 계획에 맞춰서 일기 신도시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팔지는 마시고요. 혹시라도 주택시장이 조정이 됐을 때도 팔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 더 살래? 아니면 난 집이 없는데
뭐 꼭 거주는 아니더라도 전세 끼고 하나 살래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분당이 부담스럽다 한다면 뭐 일산으로 가셔도 내가 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꼭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성남에 사는데 내가 일산에 해야 돼? 근데 내가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의정부가 좋으면 의정부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산으로 가도 되고요. 평촌 신도시도 학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학원가 되게 좋죠. 우리가 학원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평촌 가도 되고요.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이 있잖아요. 삼본이나 중동 신도시도 있으니까 내 자금에 맞춰서 네. 나는 강남이 좋아, 목동이 좋아, 분당이 좋아, 막 이렇게 막 해서 대출 그냥 최대한 땡겨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출 그렇게 최대한 맥스로 땡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만의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내 친구는 어디 투자했는데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 지금 이제 재건축 단지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아까 좀 서두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그 일반 아파트가 뭐 한 20-30% 빠지면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셔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전세 레버리지가 낮거든요. 아까 제가 개포주금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자 제가 11억 정도 갔었다고 했죠. 2010년도에 전세가 9천만 원 했었거든요. 와 진짜 와 그러면 왜 아파트가 노후화되니까 전세 누가 그걸 몇 억 주고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그 갭을 현금으로 들어가거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이 결국에는 금매물로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억 7천까지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5억 7천에 파신 분들은 대출 많이 받았는데 네. 대출이자 부담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리스크 관리라는 게 대출이자 내더라도 감당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버틴 분들은 개포 대박 났잖아요. 못 버틴 분들이 맞아요. 팔았기 때문에 저는 버티는 자한테 결국에는 기회가 온다.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단 못 버티는 게 진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티려면 진짜 멀리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예. 예, 그 대표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다뤄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거 끝으로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신만의 투자 전략 반드시 세우고요. 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뭐 잘못했어. 왜냐면은요. 우리나라에 부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부자라는 기준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 이상 되는 분들도 한 몇만 명, 몇십만 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100억대 부자면은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나보다 더 부자가 많은데. 내가 100억대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순위를 매겨보니까 뭐 한 3만 등 정도 돼. 내 앞에 3만 명이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200억이 되면은 내 앞에 내가 한 2만 5천 등 정도 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차피 1등은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다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의미 없고요. 내가 금액 얼마 뭐 이런 것도 사실 내 개인만의 욕심? 나는 100억대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건 좋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내 친구는 뭐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데 나는 어떻고 뭐 그런 거는 진짜 비교할수록 초라해지고요. 초조해지고요.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면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인생 계획 특히 젊은 분들 많이 남았잖아요. 진짜 우리 20대 30대 분들 저는 이제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는데 20대 30대 분들은 자 10년에 타이밍적으로 10년에 한 2번만 투자해도요. 앞으로 10번 이상 투자할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투기꾼 되고 막 몇백억대 부자 되려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활. 저는 전업으로 투자하는 건 좀 반대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에서 또는 뭐 자기 사업이나 장사 열심히 하시고 10년에 한 2번 또는 3번 정도만 투자해도요. 충분히 여유 있게 잘 먹고 잘 삽니다. 돈 많으면 뭐 밥 몇 끼 먹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안 먹어요. 오래 살려고. 돈 많은데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투자 전략 세우고요. 일상생활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기회 많이 남았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특히 30대, 20대 분들 앞으로 한 50년 정도는 더 투자할 시기가 온다. 그럼 10년에 2번 해도 10번이니까 절대 초조해하지 마라.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비교하지 말고요. 초조하지 말고요.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단 기다려서 오는 기회는 잡아야겠죠. 그걸 못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요. 책도 보고요. 공부하는 겁니다. 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시적절하게 앞으로 새 정부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앞으로 5년을 또 가늠해보고 현재 이 상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5년 오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의 저자이신 김인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